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가 돌아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 국내 증시에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중엔 좀 약세를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모두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모습이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일제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수요일장 3대 주요 지수 수요일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0.51% 하락하면서 5월 들어서 가장 큰 하락세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8%, 0.27%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5월 FOMC 의사록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다소 매파적인 듯한 발언들이 담겨 있었던 탓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실적이 목요일장에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정규 거래에서는 0.46%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호실적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 급등세를 시간외 거래에서 보이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6.24% 오르면서 $1,008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계속해서 수요일장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특징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볼 특징주 퍼스트솔라가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AI와 관련해서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전력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날 퍼스트솔라가 18.69%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블룸에너지, 썬노바 에너지, 팬에이즈 에너지, 썬러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태양광, 또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도 이러한 훈풍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백신 제조로 잘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때 워낙 많이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죠. 최근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인정받은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또 호주에서 한 어린이가 치사율 52%에 달하는 고병연성 조류 독감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급등세 연출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다시 질병들이 발병함에 따라 국내 백신 관련주도 훈풍이 이어질지 상승세를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종목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AI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 AI와의 연결선이 가장 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메타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릴스 이용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네요. 델은 어제도 시티은행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으로 꼽아드렸었는데요. 이날도 모건 스탠리가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OEM, ODM 시장에서 AI PC의 입지를 잘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AI PC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트코는 오펜하이머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805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5월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하라는 의견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함께 17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에 도달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담겨 있다 보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소 줄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금리는 대체로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42%대를 그리고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이 4.87%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6월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WTI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배럴당 77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 국제 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후퇴하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4% 하락하면서 온스당 2,4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과 엔비디아 실적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tock markets today seem to be reacting to recent highs. We have to remember highs don't come every day all the time. A lot of these are momentum stocks. They need to take a breather. And this is the natural profit-taking cycle that we should expect to see. It's good, it's healthy. Doesn't mean stocks are going to go down. There's no reason for that to continue in the future. I wouldn't be surprised if next week the conversation was new highs yet again. And then we had the same question of why the day after? Did we lose a few basis points as folks took profits and rinse and repeat for the next few weeks or months?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 개장 전 알고 가야 될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은 약세권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장 막판 정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별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3% 하락 하면서 2,723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한 845선에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또 여러 가지 업종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간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됐고요. 현대차가 북미에서 수소 밸류체인 확장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관련주인 블룸 에너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어제 SK 이터닉스부터 삼형 SNC 그리고 두산 푸얼세까지 모두 20%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그러했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도 10% 가까이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단연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체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안에서의 관세 부담이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현재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S 그룹 또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AI 전력 대란에 맞서서 현재 미국의 넥스트 에너지사에 제품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3%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다른 관련주인 에코에너지 또 마린솔루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증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S 그룹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변압기를 생산하는 일렉트릭부터 또 전선과 전력선을 만드는 LS 전선 그리고 구리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의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너 5 시간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던 이슈인데 미국과 중국의 현재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유럽까지 함께 발을 들이면서 해당 부분의 경쟁력이 더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외 대형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유럽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폭스바겐까지도 1.5% 넘는 낙폭을 이어갔고요. 그런 한편 미국이 먼저 중국 쪽에 이 전기차 관련된 관세 인상 부과 조치안을 내놨는데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라는 게 또 새벽 시간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배터리와 관련돼서 덤핑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중국 쪽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진다면 국내 배터리사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도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판매량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국 쪽의 BYD가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조치안이 나왔을 때 국내 차량들이 유럽에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정가 현황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관련해서 기아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오늘은 반전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비디아라는 이름이 별명이 아닌 실제가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국내 반도체주 더 크게 웃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형주들의 흐름만 봐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죠. 이 엔비디아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가지 못하는 삼성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의 분기 매출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2분기의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26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현재 2분기는 280억 달러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차세대 반도체, 이 블랙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안에서 HBM과 관련된 수급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어제도 다시 한번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 검증이 됐습니다.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양산 시간을 50%나 단축시키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종가 현황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2.97%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거론될 때 늘 파트너사로 언급되는 관련주들의 흐름입니다. 어제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 또한 함께 웃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시죠. 또 이 외에 지금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한다는 소식이 어제 속보로 전해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원전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방송 패널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목요일입니다. 5월 23일 이데일리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장 별로 재미없으시죠? 되게 좀 지리한 2,700선 중심으로 지리한 횡보 장세, 박스권도 좁고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습니다. 변동성이라도 크면 그 변동성을 즐길 수라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장이 이렇게 계속 횡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에 이제 돈이 선뜻 못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대기성 자금인데요. 표 좀 확인을 해보시면 CMA 잔고도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늘고 있죠. 그 다음에 MMF 설정액도 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이 재탁금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역시 그거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내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거래 대금이 뚝뚝뚝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뭐 한 20%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개인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힘이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좀 들어보면 이럴 때 가치주나 배당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주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장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으니 그 좀 소외돼 있었던 가치주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고 배당주는 계속해서 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밸류 프로그램 이게 본격화되면 역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물론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 뭐 사실 매수에 대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그동안 성장주를 좀 추격을 하거나 또 성장주를 이제 미리 뭐 사셨다가 혜택을 좀 많이 보시는 수익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때 좀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도 머리를 조금 이제 식히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맨날 뭐 장이 좋든 나쁘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고요. 자, 두 번째 산업 기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HBM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주인공은 역시 HBM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좀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기업용 SSD, 낸드 플래시 기반인데요. 이쪽으로 좀 이 두 회사 간의 이 경쟁이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기업용 SSD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느냐? 일단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2분기에 가격이 나중에 뭐 최종 결산에 나와야겠습니다만 적어도 20에서 25% 정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기업용 SSD 시장은 지금 이 동그란 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약 절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이 30%대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이 기업용 SSD 시장의 사실은 동무대였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 SK하이닉스가 좀 바짝 따라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수장이 전격 교체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두 회사의 기업용 SSD 시장 관건은 역시 HBM이랑 사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제품, 즉 고사양, 어떤 품질의 제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건데요. HBM을 SK하이닉스가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도 잘 나가고 하는 것처럼 이 기업용 SSD도 결국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지금은 선두지만 만약 이걸 SK하이닉스가 따라잡는다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판도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노력할 것이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권면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얘기 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만 편식 하나 했더니 외국인들 방산, 조선주도 담았다. 외국인들 순매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좀 중장기로 할 경우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 올 초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게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뭐 금융주도 좀 많이 샀고 자동차주도 물론 많이 샀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업종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많이 담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있는 게 현대로템, 대표적인 방산주죠. K2 전차 만드는 걸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율이 지금 10.74%로 나오는데 이게 연초 이후에 10%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한 회사의 그 지분율이 서너 달 사이에 그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산다라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LG 넥스원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미사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현대로템, LG 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주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또 두 개 겹치는 게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주죠. 조선주 고환율 수혜주 얘기 많이 들었고 수주 상황도 좋고요. 또 요즘에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가가 올라갔다는 점들도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국 해군이 함정 수리에 대한 이런 시장을 좀 공개하겠다, 개방하겠다 이런 거에서도 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지주회사인 두산, 전력기기주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차 뭐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갈수록 그 지주사들 관련된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지주회사들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주사도 좀 사고 있다는 것도 좀 한번, 삼성물산도 사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뷰티주, 화장품주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이익을 실현하고 싶죠. 근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임직원,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화장품주, 뷰티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실적이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던 ODM 대표주 중에 하나죠.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좀 보면은 뭐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좀 주식을 좀 팔았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렇게 주식을 임원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임직원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도 굉장히 주식주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이 임원들이 주가를 좀 팔았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주가를 판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악재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정보를 먼저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먼저 실현하려고 주가를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회사 경영진들이 이렇게 반대로 주가를 산다고 그러면,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또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에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뭐 사실은 예상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던 화장품, 뷰티주들이 단기적으로 일시 조정하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못하면 좀 이제 뭐 좀 더 싼 가격에, 주가가 좀 쉴 때 싼 가격에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2분기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좋았던 게 수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수출의 추세가 계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수출이력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좀 더 이런 그 정체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이 점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에 집중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분위기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분위기를 바꿨던 HLB 이슈가 있었죠. 해당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HLB 쇼크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약간은 얼어붙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산업이 그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임상 결과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출 이런 결과들이 한 번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기업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HLB 그룹 사태가 전반적인 업황 자체에 좀 부담이 된 건 사실인데 여기서 또 다른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했던 부분이 미국이 일단 승인을 안 해줬던 게 혹시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이 생물보안법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번 달까지는 HLB는 관련된 사항, 즉 그 자료들을 자세하게 수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항서제약에서 이제 수령하게 된 BLA에 대한 서류 보안 요구, 그 서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HLB의 이번 승인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관련 이슈로 묶여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눈치 보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약효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신약 개발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 약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약효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부분은 이제 이 아스코라고 부르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초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항암 학회이죠. 그래서 임상 중기 그다음에 후기 관련한 결과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AACR 같은 경우에는 임상 초기 단계 아니면은 임상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어떤 모달리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가라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그런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임상들은 대부분 중기, 후기 임상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기, 후기 단계 다양한 임상군에 대한 결과를 이번 아스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암 학회이다 보니까 암은 가장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이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폐암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폐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를 선점하고 있는 타그리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임상 3상
정증 확대를 위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또 같은 적응증으로 이제 국내 유한양행 렉나자 병용으로 5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비소세포 폐암을 공략하는 ADC로 미국 머크라든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교 이와 같은 회사들이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 모달리티로 이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폐암에는 비소세포 폐암이 가장 이제 크고요. 그다음에 소세포암이 큽니다. 근데 소세포암을 이중 항체로 공략하는 암젠의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중기라든가 후기 단계의 임상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도 관심을 갖는, 즉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관심을 갖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안에서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종목들, 여러 기업들의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는 그 안에서도 국내 관련주들에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의 사례도 들려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국내 기업은 어딜까요? 네, 역시 이제 신약 승인이 임박해 있는 유한양행 쪽에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ROR1이라는 항원을 타겟팅하는 ADC로 임상 일상 결과, 고형암하고 림프종을 동시에 이제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그 41BB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AI 영상 진단 기업이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닛스코프로 5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인터루킨 7으로 췌장암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루닛이나 유한양행, 네오 이뮨텍 등등등 국내 기업들의 여러 가지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해당 발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수치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입증이 되면 바로 주가로 연동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아마 글로벌 업체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기술 수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이 바이오 이제 주식은 약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진입한 그런 약물들도 성공할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쪽 물질로 간다 그러면은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대단히 큰 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 신약 승인에 성공한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업을 골라내는 그런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 트렌드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또 임상 결과, 그다음에 기술 수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CEO의 평판, 그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6가지 정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요. 그런 성장성, 즉 성장성을 향유하면서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주를 어떻게 선별해서 투자하면 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스코 앞서서도 이야기해봤지만 정확한 날짜가 우리 국내 시간으로 언제 진행되죠? 금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도 아스코 초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3일
미국 시간으로 저녁 5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임상 결과들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 정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정도에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과 함께 6가지의 검증 단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 검증 단계 안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임상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수출 내역입니다. 비전문가들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가장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빅파마가 만약에 그 기업의 물질을 사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임상 이상은 대단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은 그 약물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공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 그다음에 기술 수출 내역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현금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현금을 사용하는가를 알면은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 반 혹은 2년 이상 현금 개발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기술력이라든가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현금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일단 뭐 CB 발행이라든가 유상증자가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출과 임상의 결과를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가 좋은 기업과 또 좋은 제약 바이오를 선정을 해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흔히 임상이라고 하면 1상부터 3상까지 절차가 나눠져 있고 1상에서는 보통 뭐 안전성을 점검을 네. 하죠. 2상에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능 검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1상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혹은 2상 또 네. 3상 그 뒤에는 또 주가 반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해당 단계들을 나눠봤을 때 네. 투자들께서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치료 효과라든가 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의 성공 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2상의 성공할 확률은 3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물은 임상 2상에서 탈락하고 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상 2상에서 그 약효를 검증받은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 초보자로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 바이오는 항상 포트폴리오, 여러 개의 검증이 된 그런 약물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여러 바이오 관련주에서 또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종목들이 나왔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일단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간세 포함과 관련된 이상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일단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위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현재 임상 2A상이고요. 조금 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상 2A상에서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상 2B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K바이오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자체적인 연구 개발보다는 이 시밀러 업체들의 동향이 훨씬 더 우세하고 발빠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바이오 시밀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요. 대신 경쟁도 상당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우위를 점했던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그 치료제 유형으로 제형으로 바꿔간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특허를 조금 더 방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심화되지만 또 시장은 커가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나눠봤지만 아스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 안에서도 대표님께서 눈여겨보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으실까요? 이제 기존 치료 방법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으신데요. 아마 그 ADC가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TPD라는 단백질 분해제,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중 항체 쪽도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한 그런 바이오도 성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워낙 이제 혁신적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더디게 보일 수는 있어도 아마 성과 과실은 나중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도 임상, 2상, 3상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 즉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임상이 2상, 3상 단계가 올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마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이 더욱 더 국내에 더 커진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이니만큼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바이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거는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그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상승 기대감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가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비중을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업종들을 확인을 할 때 국내와 해외 기업들을 또 연결지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또 해외 쪽 기업에서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해외 쪽 이제 기업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국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국외,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국내에는 아직 연구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파이프라인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임상 단계 를 우리나라에선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TPD,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 개발이 더디고 이제 나스닥에는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빅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신약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100개 이상의 이제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몇 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파마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들과 연동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 열리는 아스코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이 부분 미리 대표님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소화해내야 하는 이벤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31일부터는 세계 3대 암학회도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만큼은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 계속해서 1000비디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아니지만 순이익이나 매출이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기업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인데요. 지난 2월에도 실적 발표를 한 이후 다음 날 S&P 500 지수가 2% 이상 오른 바 있었습니다. 과연 수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요. 다우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어제 또 일부 약세를 보였던 국내 반도체 주들까지도 오늘 상승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